8천짜리가 4,100이 됐대. 평가 금액이. 내 눈을 의심했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온 가족 다 합쳐가지고 거의 18억 가까이 돼요. 지금 저는 반만 돼도 지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심정이에요. 너무 지금 계속 앞으로 더 안 좋다고 하니까. 뭐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중국이 망하지 않는 한, 전쟁이 나지 않는 한 인기가 좋고 다 똑같이 안전하다, 문제되지 않다, 위험하지 않다. 다 공통적이에요, 얘기가. 지금부터 이러냐 해가지고 은행에서도 계속 로비를 하고 있어요. 모르세요. 저희 학교를 안 나왔어요, 초등학교를. 이름만 더.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경제TV 곽수정의 경제프리즘 곽수정입니다. 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해가 거듭될수록 자기의 소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한 것은 당연합니다. 계좌에 플러스 수익이 났다 그러면 미소가 떠오르고요. 마이너스다 그러면 왜 이러지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최근 세계 경제 흐름이 자주 변동폭이 커지다 보니까 내가 투자한 자산, 특히 신흥국에 투자한 자산이 어떻게 되는지 많이 궁금들 하십니다. 그 가운데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이 홍콩 H지수. 지금부터 약 2년 전에 각 1조 5천억 정도 판매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이 ELS 상품에 대한 수익률이 반토막이 나다 못해 이 상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 맞닥뜨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대체 이 홍콩 H지수는 무엇이며 ELS는 무엇이며 앞으로 이렇게 자산 투자를 했을 때 실패를 했을 경우에 금감원과 정부 또 이 상품을 판매한 금융기관 또 개인들은 각각 어떠한 책임들을 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 경계선이 분명치 않은 것 같습니다. 테이바랩의 케빈강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제가 홍경표 기자님한테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ELS부터 설명 좀 해주세요. ELS가 뭡니까? 그 ELS는 주가 연계 증권으로 일종의 파생 상품이다. 이렇게. 파생 상품이다. 예, 그럼 볼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또 파생 상품 그러면 또 어떤 상품인지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파생 상품이라는 게 또 뭡니까? 말 그대로 이제 파생이 돼 있다는 건데요. 코스피 주가 지수, 뭐 주식 종목들과도 이제 수익률이 연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네. 뭐 사실 이 지수는 이게 정하기 나름이고요. 뭐 삼성전자와 연계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홍콩 H 지수와도 연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수익률이 특수한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이제 확정이 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확정이 되어 있다고요? 예, 예. 무엇이 확정되어 있다는 겁니까? 가입할 때 이 수익률이 확정이 수익률이 확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특수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네. 전제가 있는데요. 뭐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네. 앞으로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올지 기대는 하고 있지만 이게 정확하게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손실을 볼 수도 있고. 네. 그런데 ELS는 살 때부터 확정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일반적인 예금이나 적금보다 수익률이 높아요. 가입할 때. 그래서 주가가 폭락하는 등의 어떤 특별한 이벤트 없이 예상대로 시장이 흘러가게 되면은 계약 만료 시점에서 약정된 수익률을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상대로 시장이 흘러간다면 그렇죠. 그 말씀에 네. 조금은 의문점이 생겨요. 네. 시장은 예상대로 흘러가지를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ELS 투자를 한다는 분들은 정기적금이나 예금을 들어놓지 네. 왜 이런 예를 들어서 보장되는 금액 측면에서는 적금 형태인데 네. 손실을 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파생 상품처럼 예, 그렇죠. 급락하게 되면은 뭐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왜 드신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정기 예금이나 적금보다는 이제 수익률이 높습니다. 높게 나오니까. 예, 그리고 이 확정 수익률이 나오니까 수익률은 이제 정기 예금이나 어떤 적금보다 높고 네. 시장 하락에 대한 위협을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가 있어요. 박스권일 때. 네. 하지만 이 주가가 대규모로 폭락을 했을 때, 네. 뭐 홍콩 H 지수 같은 경우에 특정 선을 넘게 되면 매우 큰 손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겠네요. 예, 네. 뭐 원금을 다 잃을 수도 있고요. 뭐 ELS도 약정함에 따라서 이제 100% 보장하는 이 원금 보장형이 있고 네. 원금을 뭐 80에서 90% 부분적으로 보상하는 부분 보장형.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비보장형까지 약정하기 나름입니다. 네. 그런데 이 보장이 안 될수록 당연히 리스크가 커지니까 수익률이 높기 마련이죠. 네. 간단하게 지금 우리 홍경표 기자님께서 잘 설명을 주셨는데 케빈강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또 생겼어요. 뭐냐면
방금 수익률 확정 구조라 그랬거든요. 네. 어떤 구조로 가지고 있습니까? 뭐 파생상품군에 있으니까 선물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실질적으로 그 대부분 투자하신 분들께서는 은행이나 아니면 이 상품을 판 데는 주가가 내려가면 은행이 돈을 벌고 네. 주가가 올라가면 내가 수익률을 더 많이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주가 내려갔으니까 너네 돈 벌었으니까 돈 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고객분들도 계세요. 근데 실제로 은행이나 증권사나 중간에 껴서 판매만 한 곳은 당연히 그냥 판매만 하고 끝이에요. 이걸 띄어다가 물건을 만들어서 물건을 네. 받아다가 그걸 치워서 그걸 팔았잖아요. 네. 근데 이 물건을 만드는 곳은 어떻게 보면은 공장이랑 똑같다고 보셔야 돼요. 삼성 자동차가 있잖아요. 근데 네. 여기저기 삼성자동차가 현차가 있다고 치면은 네. 현대자동차가 있으면은 부품들을 계열사에서 다 사다가 조립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립을 해서 만든 거를 판매사가 판매를 하잖아요. 네. 은행은 판매사였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외국계 증권사 또는 증권사 들 같은 경우는 물건을 만드는 곳이었던 곳이에요. 그럼 네. 물건을 만드는 곳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 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선물이나 옵션이나 주식으로 이쪽에 주기로 한 약속을 주기 위해서 주식을 샀다 팔았다를 계속해요. 왜냐하면 증권사나 외국계 은행들 같은 경우는 줄 돈과 받을 돈을 가지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줄 돈하고 받을 돈하고 매치시키고 남은 것만 수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해지를 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해지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쪽에서 돈을 벌었다, 이쪽에서 깨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ELS를 투자를 했다는 얘기는 선물 옵션을 투자한 거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것이 굉장히 더 복잡해진 구조로 막 만들어져 있는데 그거를 아주 예쁘게 포장을 잘 만든 상품이 ELS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까 하는데 ELS 설명서 준비한 게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일단 유형이라고 써 있는 곳에 조기상환 스텝다운형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그죠? 일단 이름도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조기상환이라는 단어가 보통 이제 영어로 쓸 때는 그 베리어블 머추리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금융상품. 그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우리나라 말로 바꿀 때 조기상환이라고 이름을 바꾼 거고요. 그리고 스텝다운은 뭐냐면 첫 번째에 관찰했을 때 조건을 달성 못하면 그 다음번에는 더 좋은 조건으로 관찰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조건을 더 좋게 만들어줄게. 뒤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스텝다운형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스노우볼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판매를 하고 있고 그래서 글로벌리 특히 아시아에서 특히 한국하고 중국에서 많이 판매가 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두 번째 보시면 기초자산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S&P 500, HSCI, 유로스탁 50 이렇게 세 개가 돼 있는데 저건 또 세 개짜리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복잡하다는 게 뭐냐면 저 셋 중에 제일 못 올라간 주식의 퍼포먼스를 따라가요. 성과를. 그렇겠죠. 네, 중국 같은 경우는 뭐 CSI 500, CSI 1000 한 종목짜리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 개짜리가 들어갔어요. 근데 저기 세 개짜리도 왜 들어갔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수익률을 높이려고 들어간 거예요. 하나짜리가 들어갈 때보다 두 개가 들어가면 높아지고 세 개가 들어가면 더 높아지니까. 왜냐하면 그냥 생각해 보실 때도 셋 중에 제일 못하는 애들 따라갈 거야 그러면 제일 내가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불리하니까 당연히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죠. 수익률이 제일 낮은 거를 따라가는데 네. 그 세 개 중에 우리는 하나를 택하고 중국은 하나만 택해가지고 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세 개 중에 하나의 수익률을 우리가 제일 낮은 수익률을 따라가는데 왜 투자하신 분들은 수익률이 올라가죠?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저걸 이제 만들었던 사람이니까 저 세 개의 종목을 샀다가 올라간 종목은 팔고 내려간 종목을 사요. 왜냐하면 빠지는 거에 대한 리스크는 고객이 가져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도 제 리스크는 없잖아요. 그렇죠. 팔았으니까 예. 이미. 근데 대신에 그게 거꾸로 움직이면 거꾸로 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해지하는 사람은 올라간 건 팔고 내려간 건 사고, 올라간 건 팔고 내려가면 사고. 그러면 당연히 이득이 많이 생기겠죠. 네. 그 다음에 하나가 계속 빠지면 하나는 계속 더 사고 하나는 다 팔아서 없겠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수익이 발생을 하겠죠. 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는 상관관계에서 수익을 얻어가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옵션 구조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고객이 매수를 하게 되면은 내려가면 사고 올라가면 파는 변동성에 대한 상품이에요. 네. 디렉션에 대한 상품이 아니에요. 방향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락킨 50이라는 게 이제 요즘에 나오는 제일 이제 핵심적인 용어죠. 그죠? 50% 빠진 적만 없으면 그냥 줄게. 원금 보장해 원금 보장해서 주기로 했던 수익률 줄게. 근데 빠진 적이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여기 설명하기가 되게 애매하죠. 그렇죠. 이것만 봐가지고. 네. 제가 봤을 때 가장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딱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설명하기 어려웠다는 부분이. 네.
말씀드린 대로 이 홍콩 주가 이것 때문에 말이 많은데요. 네. 홍콩 주가 일단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H지수가 연일 약세를 보이던 홍콩 증시가 크게 하락하면서 관련 투자 상품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금융상품이 조기 상장 폐지되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는데 홍콩 H가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H지수 같은 경우는 HSCI라고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였냐면 H 주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H 주식은 뭐냐면 중국에도 상장돼 있고 홍콩에도 상장이 돼 있어요. 네. 두 군데 다 상장돼 있어요. 상해 H도 있고 홍콩에 상하이에 있는 주식을 홍콩에 홍콩으로 상장시킨 가져왔다? 거를 H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대부분 이제 금융사예요. 큰 회사들. 그래서 금융주가 많았어요. 근데 2018년인가 넘어가면서부터 그게 종목이 다양화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뭐 텐센트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IT 기업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알리바바도 들어오고 금융기관이 바뀌면서 캐릭터가 다 바뀌었어요. 예. 그러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주식이 50종목인데 전부 다 중국 본토의 큰 회사 주식이에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뭐 차이나텔레콤 그러니까 텐센트, 알리바바 뭐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다 알다시피 이렇게 신핑 들어오면서 때렸잖아요, IT를. 그러면서 IT가 이렇게 박살이 났잖아요, 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영향을 다 받은 거죠, 지수 자체가. 네. 그러면 상해에서 발생하는 H지수의 퍼포먼스하고 홍콩에서 일어나는 H지수의 퍼포먼스를 비교를 해보면은 얘들이 왜 이걸 홍콩에다가도 열게 했을까?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이라고 하면 상해에서 팔면 되지. 왜 굳이 홍콩까지 또 다시 문을 열어? 그때 같은 경우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이제 성광통, 후광통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홍콩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을 투자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홍콩의 걸 투자하게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다 열어줬어요. 이제는 지금은.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H지수가 한 게 중국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전 세계. 근데 중국을 열지 않았어요. 근데 중국에 있는 주식을 사고 싶대요. 네. 그래서 홍콩에다가 제일 좋은 은행들과 큰 회사들을 상장시켜 준 거예요. 네. 그래서 외국인이 홍콩에서 샀어요. 중국 주식을 사고 싶을 때. 네. 그 당시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제가 이제 운영 시작했을 때는 중국 주식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이전에는 지금도 인도 주식을 살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어요. ETF로 만들어진 것 몇 개만 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거와 유사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중국 같은 경우 너네들 그렇게 사고 싶어? 그래 그럼 내가 홍콩에 상장시켜줄게. 그 홍콩에 상장시켜봐. 그렇게 해서 홍콩에 상장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메이저 은행들밖에 없었던 거죠.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은행에다가 거기다가 그 저금리였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저금리인데 중국은 5%에서 7%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실제로 중국 채권을 사고 싶은 사람도 너무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시기에 열린 거야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가 생기면서 이제 중국 관련돼서 투자하고 싶은 게 뭐가 다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막 찾았는데 야 HSCI라는 지수가 있대. 이렇게 해서 H지수를 처음에 픽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2020년 이후입니까? 2008년, 2009년 정도로 상당히 오래됐네요. 네, 오래됐습니다. 서프라임 위기 직후겠네요. 직전부터도 있었어요. 아, 중국 그렇습니까? 주식이 유행하면서부터 있었어요. 네. 중국 주식이 언제부터 유행했습니까? 지금 실제로 중국 주식이 이번에 폭락하기 트럼프 전 때니까 2005년도서부터도 계속 유행이었죠. 네. 계속 상승이었으니까. 중국 경제가 연평균 성장률 10% 막 치고 다닐 때는 네. 뭐 중국 주식 안 하는 게 바보지 그랬다가 네, 맞습니다. 2008년 서프라임 위기가 나고 북경 올림픽 하니까 자 봐 중국이 이제는 됐죠. 네. 패권 국가가 된 거야. 더 올라갔겠죠. 꼭지점이 높으면 높을수록 네, 맞습니다. 골짜기도 깊지 않습니까? 지금 반토막까지 거의 내려가 버린 상태인데 2018년 같은 경우는 이제 13,000선까지 근접을 했었어요. 예. 옛날에 호황기를 누렸고 예. 그런데 코로나19 확산 네. 시기에 바짝 밀렸다가 또 다시 반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상당 딱 빠졌다가 빠른 속도로 반등을 했습니다. 네. 2021년 2월에 지금 12,000선을 넘었는데
이때가 이제 대거 ELS가 이제 발행된 시점이거든요. 지금 그 홍콩 ELS가 우리나라 네. 그렇고. 근데 이때 우리나라 코스피도 이제 코로나19 확산 당시에 3,000선을 뭐 돌파하는 등 뭐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때는 뭐 주가가 계속 오를 것으로 보였는데 이후에 뭐 중국 경기 침체, 네. 뭐 부동산 위기, 뭐 미국, 중국 분쟁이 겹치면서 뭐 이 나락으로 떨어졌고요. 지금 뭐 하락을 거듭한 끝에 5,000선에 계속 빠지는 상황인데 앞으로 지금 경제가 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예, 지금 홍콩 H 지수도 이게 홍콩도 중국이니까 그렇죠. 중국 경제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아까 우리 케빈강 대표께서 네. 시진핑 총서기의 대기업에 대한 공산당의 규제, 기업에 대한 규제 문제, 그 알리바바가 하려고 했던 엔트라든지 이런 핀테크 분야에서도 정부의 규제가 많이 들어가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이 좀 투자하기에는 부적당하다라고 보는 건지 아니면은 경제 성장이 이제 고성장에서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떻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코로나19 또 영향도 있는 게 다른 나라들이 포스트 코로나 준비할 때 예.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또 그랬죠. 쳤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경제 회복 속도가 둔화가 됐고 거기다가 지금 또 미국과의 공급망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가르기에 따른 탈중국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인건비도 비싸지고 정치 리스크도 겹치면서 이 세계 공장 지위를 상당히 뭐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인구 문제도 지금 뭐 그렇죠. 인구도 이제 마이너스가 되니까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옛날 같이 그런 젊은 나라라고 보기엔 상당히 좀 힘들어진 분위기라 네. 성장률도 둔화하고 있고 뭐 경기 침체로 내수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이게 또 결정적으로 경기 네. 회복에 찬물을 끼얹었는데 수요 침체 때문에 이제 부동산이 이제 뒷받침이 안 됐고요. 부동산 가격 하락과 이제 개발 사업 실패로 이제 부동산 기업들이 계속 망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이 ELS 상품이 들어오게 된 건 언제쯤입니까? 실제로 2002년도에 증권사에서 ELS라는 상품을 팔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때 코스피 연동만 팔다가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한 2008년도, 2007년도쯤에는 이제 투스탁이라는 상품이 유행을 했었어요. 이제 종목 2개 중에 이거랑 구조가 똑같아요. 종목 2개 중에 더 많이 안 빠진 게 몇 프로 이상 안 빠지면 이자 줄게. 근데 종목이니까 변동성이 더 컸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래서 쿠폰이 그러니까 이자율이 막 15%, 20% 막 이랬어요. 지금 테슬라로 나오는 ELS들은 그런 쿠폰이 나와요. 예. 네. 그런 걸로 유행을 하다가 이제 주가가 이제 서브프라임 때 다 폭락을 하면서 다 막 맞았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하면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지수로 바뀌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50%까지 폭락 안 하는 지수로 하자 우리. 이거 구조는 좋으니까 지수로 바꾸자. 그래서 지수로 바뀌었어요. 네. 그 지수를 처음에 할 때는 이제 코스피 뭐 S&P 뭐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이제 변동성이 적으니까 작죠. 네. 이자를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2개 가지고 안 되겠어. 그러니까 주식 가지고 2개 할 때는 수익률이 나왔는데 안 나와.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3개 된 거예요. 3개 가지고 하니까 조금 더 올라가네 수익률이. 그럼 3개 가져가자. 그럼 3개 가지고 넣자.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H가 없었는데 중간에 하나 보니까 이제 중국 투자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거 가지고 지수 가지고 하면 안 돼? 중국 투자할 수 있는 지수를 가지고 해. 그것도 좋은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H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시장이 더 커졌죠. 쿠폰이 좋아졌으니까. 네. 그러면서 그리고 저금리는 더 심해지고 저금리가 심해진 게 저는 제일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저금리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5% 7%씩 받으셨던 분들이 1, 2%를 받으면 이게 대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 넘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결국은 시장이 100조 시장으로 커졌고 100조 시장까지 갔을 때 우리나라도 증권사들도 많이 들어왔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하니까 증권사들은 자체를 줄이고 외국계도 줄이고 외국계들조차도 줄였어요. 저 있었던 회사도 접었고 예. 그다음에 대부분의 많은 회사들도 이제는 3조 이상, 5조 이상 하지 마. 뭐 이렇게 줄였어요. 예전에는 20조, 30조까지도 했거든요, 한 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예. 실제로 제일 이렇게 파퓰러진 이유 중에 하나는 2015년도에 폭락을 했었어요. 네. 했는데 3년 뒤에 가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환을 받아가셨어요. 안 팔고 기다렸다가. 네. 예. 뭐 안 팔고 기다린 게 아니라 ELS는 보통 만기까지 가져가니까 네. 안 됐네? 그리고 폭락을 했는데 뒤에 갔더니 다 주네? 이걸 경험을 하신 거죠. 2015년도 말에 완전 폭락했다가 다시 리커버리 하면서. 근데 그때와 지금이 제가 틀리다고 계속 말씀을 드린 게 그때는 6개월 빠진 다음에 쫙
올랐어요. 이번에는 조금씩을 3년 내내 빠진 거예요. 한 번도 못 오르고.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그 차트를 그려 보시면 이렇게 빠진 적이 없어요. 급락을 하면 급등을 하는데 이거 급락도 안 하면서 계속 빠진 거죠. 3년 내내. 보통 우리가 이제 키코 때도 보면 2008년도 이제 중소기업들이 환율에서 큰 손해를 볼 때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시청자분들이 지금 쭉 설명을 듣다가 앞에서 분명히 세계 지수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중에서 제일 성적이 안 좋은 지수에 맞춰서 자산을 분리 가지고 우리들한테는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두드려 뻗고 주무시면 나머지 리스크는 우리가 다 돌려갖고 20명이 2천억 만들어갖고 거기서 뭐 한 푼돈 100억 떼갖고 여러분들 7% 이자 나눠드릴게요. 이 계산인데. 실제로는 번 돈 훨씬 더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고객한테 준 돈이 자기가 번 돈이 2천억이면 예. 실제로 고객한테 준 돈은 2조 원도 넘어요. 2조 원을 벌어서 고객한테 줬고 2천억이 수익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2조 원 드리고 난 다음에 남는 남는 돈이 2천억이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돈인데 근데 이렇게 홍콩 지수가 빠졌으면 앞에서 빠지는 주식에다가 포커싱을 두고 전략적으로 공격한다 그랬지 않냐. 근데 빠졌으면 수익 나야 되는데 왜 수익이 안 나고 마이너스야. 이 생각하고 계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빠지는 거를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따라갔다는 얘기는 그 영어의 이름은 월스트 퍼포먼스예요. 예. 그러니까 퍼포먼스 중에 제일 나쁜 애 나쁜 거의 거. 손익이 너의 손익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의 포커스는 올라갔을 때 이자 받는 거였잖아요. 내려간다는 얘기는 이미 마이너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제일 나쁜 손익을 내가 가져온다는 거였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거하고는 얘기가 반대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된 것 중에 제일 큰 게 내 거가 되는 거니까. 예, 요 개념이 이제 파생상품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청자분들이 현물 시장에서 이해하시는 것과 거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점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했고요. 지금 H지수에 대해서 뭐 손실 규모가 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슈가 손실 보장 이슈가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네. 이걸 뭐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막 이런 이야기가 하는데 그 내용을 이제 뒤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규모가 얼마예요? 얼마 정도 피해 보셨다는 거예요? 지금 홍콩 H 지수가 이제 2021년 초에 이제 12,000 돌파할 때 그 연계 ELS 규모가 12조 원이 발행이 됐어요. 뭐 작년에 이제 5천대가 무너지고 지금도 5천대로 머무는 상황에서 대부분 이제 ELS가 상환에 조기 상환에 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초 녹인구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번 찍으면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이 손실률이 60%에 육박해서 은행 것만 지금 3천억 원이 넘는 원금 손실이 확정이 됐고요. 거의. H지수가 지금처럼 뭐 5천선에 머무르면 올해 상반기 예상입니다만 원금 손실액이 5조 원에서 6조 원대로 불어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홍콩 H지수가 반등을 하려면 중국 경제가 반등을 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그렇죠. 얼마 정도 6개월 뒤면 반등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되나요? 이게 뭐 물론 홍콩 H지수가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워낙 지금 중국 경제가 부동산 위기 같은 경우도 이게 하루아침에 끝날 것 같 제 예상이긴 하지만 뭐 지금 뭐 비구이 위안이라던가 완다도 계속 어려운 상황이고 헝다 같은 경우는 아예 공중분해가 될 위기에 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동산이 한번 침체가 되면 이게 상당히 오래 가기 때문에 그렇게 6개월은 좀 쉽지 않을까 뭐 이런 시장 예상이 좀 많죠. 조금 아까 말씀하신 손해액 같은 경우도 이게 발행 규모거든요. H지수 ELS 만기 도래인데 3.9조, 6.3조는 저게 발행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50%가 깨진다라고 말씀을 분기당 드렸으니까 말씀이신 네, 거죠? 분기당이니까 저 금액에 그냥 반씩 없어지는 게 최대 손실인가 보다. 그리고 더 내려가면은 지수도 빠진 것만큼 없어지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부분에서 1분기, 2분기 같은 경우는 고 200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쭉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가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1월 달 같은 경우, 1월에서 4월 같은 경우는 11,200에서 1,800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서 50% 빠진 게 지금 레벨 5,000이니까 비슷하잖아요. 5,400이랑. 제가 아까 말씀드린 3년이에요, 이게. 3년 내내 쭉 빠져서 이제 만기에 도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 1월 달 1분기, 2분기 때 판매가 됐던 것들은 지금 레벨에서 보면은 한 40~50%가 상승해서 7,800선 정도까지 되면은 조기 상환이 될 거예요. 다시 만기 상환이 되는 거예요. 원리금을 다 받으면서. 그러면 그 돈을 갑자기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에서 보면 3.9조였고 6.3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3조만 주면 돼요. 그렇죠? 이 잔액만큼 주면 되니까. 근데 아까 거기서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뭐 한
20% 30%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3조에서 20% 30% 올라가 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50% 올라간다고 치면 한 지금 3조니까 4.5조 정도 돼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4.5조였던 거를 네. 그 레벨을 탁 넘어가면 6.3조에다가 플러스 이자 부분 30%까지 합친 걸 줘야 돼요. 네. 그러면 그 수익을 만들어내야 해요. 그렇죠. 이쪽 공장은. 그러면 주식을 사서 만들거든요. 네. 사서 올라간 수익을 고객에게 주는 거예요. 내려가서 손실 나면 내가 고객에서 받아서 손실 난 거 메꾸고. 그러니까 딱 이 구조기 때문에 1분기에서 2분기는 제 생각에도 상환되긴 되게 어려워 보여요. 50% 오르는 건 어렵잖아요. 네. 근데 3분기랑 4분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금액은 2조, 3조 정도 되지만 그 레벨이 아까 여기서 보시 8,900, 9,000이거든요. 그럼 9,000에서는 지금 빠진 다음에 올라와서 그 70% 상승되는 구간이 한 6,500 정도 돼요. 그러면은 지금 5,500이니까 1,000만 오르면 되잖아요. 네. 네, 1,000만 오르면 3, 4분기 분들은 또 수익 나고 끝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중국 시장에서 인젝션을 돈을 넣어서 부양을 하는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되게 예상하기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번 이해에서 위험한 상품을 알바보호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은행은 직장을 다니게 된 지 얼마 안 된 사회초년생입니다. 거래 구조를 이야기하다 보면 뭐라 그럴까요? 제가 파생 상품으로 논문을 쓸 때, 학위 논문을 쓸 때 해칭이라는 단어 하나 이해하는데 논문 140개 정도를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술 논문. 왜냐면 지도 교수님이 해칭 뜻 알아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해칭 뭐 단어 위험을 회피한다. 그다음에 뭐 나이브 해지 있고 보나파이드 해지 있다. 이거는 뭐 해지 레이쇼 계산하는 방법은 이거다. 단순히 그 수학적인 계산만 했는데 교수님이 바랬던 거는 방금 이런 복잡한 시장의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네가 해서 들어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툭 떨어지면 바로 V자 반등하는 게 인류 역사상 주식시장의 대부분의 패턴이었거든요. 이렇게 반등하는데 보통 2년 이내였습니다. 대부분의 대공황을 제외하고 대공황도 한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뉴딜 정책을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는 한 5년, 6년 이내는 다시 반등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뭐 ELS 같은 걸 계산을 하고 또 머리가 좋거든요. 뭐 풋옵션, 콜옵션 만들어 가지고 스프레드 딱 걸쳐 가지고 요 안에 있는 안에서만 놀게 만들어주고 또 키코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환율이 안정되고 환율이 올라가면은 여러분들 뭐 손해 보는데 올라갈 일이 지금 있겠습니까? 지금 800원대인데 이러다가 확 올라가 버리고 주식 지수가 보통 이렇게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한 2년, 3년 걸쳐서 계속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에 없었습니다. 네, 거의 없었습니다. 이래 떨어지거나 횡보를 하거나 이렇게 갔죠. 그렇죠. 네. 이렇게 떨어진 적은 다우 지수를 제가 1900년부터 이렇게 플라팅을 해봤는데 제 기억에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나타나리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소위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셈이거든요. 어떻게 표현하면. 그래서 손실 보신 분들이 지금 언론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제 그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봤지만 기자님한테 홍경표 기자님한테 여쭙고 싶은 건데 가입자들은 지금 어떤 목소리를 내고 계세요? 사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과연 이런 상품을 과연 투자자들이 가입을 할 때 이런 거를 계산을 하고 가입을 하셨을지 이런 과연 이런 설명을 다 들었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구심이 든 상황이고요. 네. 가입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처음에 이제 약간의 목돈이 있어서 은행 갔죠. 당연히 이제 예적금으로 갔는데 은행 금리가 너무 낮으니 조금 좀 나은 상품이 없느냐라고 이제 질문했어요. 판매 은행한테. 뭐 투자에 숫자도 꺼낸 적이 없고 해본 적도 없지만 그러더니 정기예금 대체상품이라는 게 나왔대. 신탁이래요. 설명을 해요. 이거 상품이 좋고 뭐 인기가 좋고 뭐 금리가 일반 정기예금보다 높고 뭐 6개월마다 조기 상환되고 늦어도 1년 동안 상환 1년 안에 상환되고 만기 3년인데 3년 가면 원금이자 나온다. 그래서 가입을 했어요. 설명 그게 다예요. 그다음에 뭐 상품에 저는 녹인, 노녹인, 파생 결합 상품, 주가 이런 단어는 이 사건 터지고 처음 알았어요. 작년 11월인가? 그때 이제 전 농협이니까 신탁부에서 문자가 왔어요. 제가 8천, 7천, 1억 5천 넣어놨는데 8천짜리가 4,100이 됐대. 평가 금액이.
내 눈을 의심했죠. 이게 무슨 상황인가. 그런 포인트 같은 경우를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냥 기준 가격 아래만 떨어지지 않으면까지가 설명이 다였어요. 근데 그럴 일은 없다. 10년 동안 손실 난 적이 없다. 그걸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고객 입장에서 당연히 담당 직원이 없다고 하니까 100% 믿을 수밖에.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저희가 예금 적금만 한 20년 동안 넘게 했는데 예금 만기됐을 때 일반 창구에서 절대 해주지를 않고 무조건 VIP실로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VIP실로 가게 돼서 그 부지점장님을 처음 접하면서 ELS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안전하다고 뭐 전쟁이 나지 않는 한 50%가 나겠습니까? 이게 상품 설명의 전부예요. 그 외에는 하나도 저희가 들은 게 없어요. A, B, C, D 은행마다 조금씩 이자 높은 거에 대해서 예금 이자 좀 더 높은 데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은행마다 조금씩 다 있었던 거예요, 예금이. 그래서 그 예금을 다 똑같아요, 동일해요. 다 VIP실로 가서 ELS를 권유받고 시작하게 된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게 위험한 상품이라는 설명을 했으면은 다른 은행에서도 안 들었겠죠. 다 똑같이 안전하다, 문제되지 않다, 위험하지 않다. 다 공통적이에요, 얘기가. 온 가족 다 합쳐가지고 거의 18억 가까이 돼요. 지금 저는 반만 돼도 지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심정이에요. 너무 지금 계속 앞으로 더 안 좋다고 하니까 위험한 상품인 거를 소비자가 알면 예금에 있는 돈을, 온 가족에 있는 돈을 다 ELS에 넣을 리가 없죠. 내가 주식에다가 전 재산을 넣진 않지 않습니까? 그거랑 뭐가 달라요? 네, 이제 저희들이 투자하신 분들 목소리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두 분을 들어봤는데 한 분은 이제 피해자 모임 대표를 하시는 분이고 한 분은 18억을 넣으셨다는 분인데 말씀의 핵심의 요지는 불안전 판매였다. 제대로 네. 다 알려주지도 않고 내가 물어봤는데 이런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가입하게 됐다. 그렇죠. 50% 손실 날 확률이 50%도 안 될걸요? 뭐 전쟁 날 일이 있겠습니까? 이 정도로 난 듣고 가입했다. 그래서 나는 불안전 판매의 희생양이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보셨다시피 이게 수익률이 마이너스 40%가 날 거라고 기대를 하고 가입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 가입자들이. 이게 ELS라는 건 파생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관 투자자들라던가 이런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위험성에서 인지를 하고 이제 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게 실제로 대규모 손실이 날 수 있는 상품인데 이 손실 날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게 이제 가입자들의 주장이죠. 이 정기 예금 이자보다 많이 주고 인기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다다 네. 금융상품이 금융사에서 그러면 이 낙인 등 이런 복잡한 ELS 뭐 이런 구조를 이런 거 설명하지도 않고 상품 팔았다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긴 합니다. 문제가 될 것 같다. 네. 예. 저는 이제 솔직히 이제 운용 쪽에만 있어서 실제로 지점에서 세일즈가 된 방법들은 제가 은행 가서 ELS 가입했던 경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대체적으로 세일즈에서 일어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또 기관 대 기관 세일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기관에서 기관 세일즈를 한 다음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신탁, 은행 신탁에다가 세일즈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신탁에서 상품을 만들어서 지점에다 또 내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긴 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은 그냥 50% 빠지면 원금 손실 나고 주식으로 바뀌어요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갖기는. 예, 그 지금 구조 앞에서 저희가 쭉 봤지만 어쨌든 50%만 안 찍으면 되니까. 예, 근데 이제 그 부분들만을 고려를 하면은 불안전 판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프로세스보다는 왜냐하면 프로세스는 아무리 해도 민원은 무조건 발생을 하고요. 손실이 나면. 그러면 금융상품을 팔 때는 결국은 그 사람, 그러니까 노이어 커스터머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 고객이 정기예금만 하는 고객인지 펀드 투자도 하는 고객인지를 금융사가 알아서 서비스를 해주는 게 금융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계속 주식만 했던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 주식 하나도 안 하고 예금만 했던 사람인데 와가지고 전액을 전부 다 그냥 ELS 하세요라고 권했다면 그거는 약간의 그러니까 모랄리 문제가 그러니까 어떤 규제나 뭐 이런 어떤 뭐 금소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영향보다는 그냥 금융기관으로서 해야 될 역할에 있었을 때가 더 문제인 거지 법적으로 따지면 저는 별로 뭐
금융기관이 걸릴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금융기관이 걸리는 부분들이나 이런 거는 얼마나 그 고객이랑 릴레이션십이 있고 알아서 그걸 팔았냐. 주식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예를 들면 예금만 하는 사람인데 전 가족 18억을 넣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이해는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로 뭐 수익에 드리븐 그러니까 지점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지점장이 푸시를 해서 했다 뭐 이런 역할들이 발생을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증권사에 고객들 모집할 때 심리 테스트 하는 거 하나 개발을 해라. 그래서 오시는 분들에게 이 고객이 리스크 어버트인지 리스크 러버인지 리스크 뉴트럴인지를 성향을 판단하게 해서 이 각자에 맞는 ETF나 ELS를 개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으니 투자자의 성향 분석 한번 할 수 있는 심리 테스트 만들어라 그런 게 제가 11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증권사에서 지금? 지금 보통 가입할 때 그런 걸 하잖아요. 네. 가입할 때 하는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런 없다. 의미가 없다. 왜 의미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어디서 듣고 왔어요. 예를 들어 저렇게 고객이 와서 어디서 이제 뭐 ELS라는 걸 아예 모르는 분이 왔는데 정기금 고객이 만기가 됐는데 와가지고 ELS 드세요. 이거는 완전히 은행에서 판매를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런 경우는 저걸 은행 고객에게 이걸 쭉 쓰라고 했으면 네. 아마도 정기금만 쓰신 고객은 ELS를 가입하지 못하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자면 이렇게 쓰시면은 이걸 가입을 못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난 그거 가입하고 싶은데 라고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금리 2%인데요. 이거는 7%인데요. 라고 했으면 나 그럼 7% 들을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높게 쓰셔야지 아마도 이렇게 가입하실 수 있을 겁니다를 하지 않았을까. 분명히 그냥 자기 생각대로 썼으면은 정기금 고객이면 절대로 가입할 수 없게 나왔을 거예요. 네. 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홍 기자님,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는 그 고객들 중에서 내 의지와 다르게 뭐 판매처에서 이렇게 한 것도 있다 이런 말씀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투자 성향 질문 이렇게 그림에서처럼 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게 왜 체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만약에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앞으로 이 ELS의 어떤 보상에 대해서 그렇네요. 왜냐하면 이 설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저는 좀 설명을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투자 성향 설문 자체를 원래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자의적으로 바꿨다. 그냥 ELS 가입시키기 위해서 네. 은행이 자의적으로 이제 가입을 했다는 이제 투자자들이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은행 가서 상품을 가입할 때 일반 고객은 모르잖아요. 어디다 체크해야 되는지. 그러면 물어보면 은행이 직원이 여기 체크하시고 여기 미리 체크한 것을 이제 표시해 주죠. 뭐 체크하고 사인을 해요. 누가 앞뒤 상황을 다 읽어보고 하는 사람 제가 장담 먹었는데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고 혹시 이사에서 물어보면 뭐라 그러냐면 뭐 형식적이다. 그냥 형식적인 거니까 그냥 하셔라. 밑에 적극 투자용 적으라니까 적었죠. 은행은 하라는 대로 하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체크한 거하고 적극 투자용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바꿔놨더 조작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날이 가입이 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저 같은 경우는 가입 자체가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니 자꾸 재가입. 최초에 가입할 때 이거를 제가 체크를 했을 때 원금 보장을 추구한다는 거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지웠어요. 지우고 다른 데다 체크를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도 지우고 2년 이상에서 3년으로 하는 것도 다 자기들이 체크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한 번도 이런 거 가입한 적이 없는데 다 가입한 경험 있는 쪽으로 다 체크를 이렇게 체크 안 하면은 가입이 안 된다고 해서 가입한 것도 있고 또 저희 애는 미성년자 때 가입을 했는데 투자 경험이 3년으로 돼 있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걔가 어떻게 경험이 3년이에요. 그렇게 해서 가입을 시켜놨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렇게 위험한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이게 방법입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이해를 하셔야 될 대목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 3가지가 있는데 제가 하나씩만 짚어드리고 케빈강 대표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ELS라고 하는 파생상품 제품은 지난 10년 이상 운용을 해본 결과 주가 지수와 관계되는 상품이었기 때문에
크게 주가 지수가 블랙 프라이데이나 블랙 먼데이나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미니멈 60일 또는 6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 전에 손실을 본 경험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홍콩 H에서는 이런 손실이 발생을 했느냐? 이 떨어지는 각도가 상당히 연착륙 각도 이상의 아주 세이프 랜딩 형태로 조용히 내려앉으면서 언제 이게 내가 밤이슬에 젖었는지 모를 정도로 내 몸이 이슬로 덮여 있더라는 그런 점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손실에 따른 수만 가지의 사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분들 이해하시겠지만 은행 가서 어떤 투자 상품 가입을 할 때 그 약정 안에 있는 노트패드에 보여지는 그 모든 것을 다 읽어본다라고 하지는 않으시겠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직원분들이 체크해 주는 내용을 그냥 예 답을 해주는 것까지는 서로가 하나의 뭐 관행이라고 치죠. 근데 방금 보여주신 영상을 보면 케빈강 대표님 지웠어요? 지우면 문제가 심각하죠, 저런 건. 네. 네. 불안전 판매라기보다는 저렇게 예. 지웠다는 게 알려졌으면 은행이 물어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냥, 네. 예.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홍콩 H지수에 대한 쟁점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이 고령층 투자자, 맞습니다. 또 하나가 재투자자. 네. 어떤 쟁점입니까? 이 두 분들은. 이게 사실 이제 뭐 어르신, 뭐 네. 고령층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 뭐 ELS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이제 고령층의 경우에 뭐 상대적이긴 하지만 새로운 금융 상품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이 때문에 뭐 고령층에서 ELS의 이제 위험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투자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노후 보장 자금, 그 고령층 같은 경우 노후 보장 자금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원금 손실이 있는 ELS에 투자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고령층의 경우에 ELS로 돈을 날리면 노후 대비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가적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입자의 상당수가 재투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90%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과거에 이제 가입한 이력이 있는 투자자인데 그러면 금융기관 측에서도 지금 과거에 가입하셨으니까 다 아시죠? 이렇게 하면서 핵심만 설명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런 점들이 이제 ELS 투자자하고 이제 금융사하고의 쟁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6개월이면 조기 상환이 된다고 은행 직원이 늦어도 1년이라고 저한테 가입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가입을 할 때도 똑같은 상품을 또 가입을 시켜서 저희가 이거 너무 지금 아직 안 되는데 괜찮냐 했더니 성모님 지금 그때보다 더 떨어졌으니까 그때는 6개월에서 1년 걸렸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무조건 6개월이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상환이 안 되고 있으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상품인지 홍콩 얘기가 막 뉴스에 나오니까 제가 봤어요. 도대체 홍콩에 내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보다 보니까 엄청나게 다 홍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금액이 큰 은행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그 담당하는 여자가 지금 이거 홍콩이 떨어지는 것도 무섭게 떨어지지만은 올라가는 것도 무섭게 올라가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그리고 이자를 3년 동안 묵혀놨다가 받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그러면 나도 땡큐죠. 뭐 3년 있다가 준다는데 얼마나 고맙냐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재가입할 때 무슨 설명을 합니까? 최초에도 설명을 안 하는데 재가입에는 더 설명을 안 하죠. 상품 설명서도 안 줘요. 받았다고 하세요예요. 그냥. 재가입해서 위험한 걸 알면 누가 돈을 최초 가입보다 더 많은 돈을 더 집어넣겠습니까? 최초에 1억을 넣었는데 재가입할 때 10억을 넣어요. 그걸 위험을 인지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까 그게? 말도 안 돼요. 케빈강 대표님. 네. 그 2019년도 DLF라고 해서요. 네. 주로 이제 Derivatives Linked Fund 뭐 이렇게 표현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원자재 쪽하고 환율 쪽 상품들이 결합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다가 또 2021년도에 또 라임 사태 있었고요. 그 당시에 금융당국에서 40에서 80% 손해배상 해줘라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손해배상 해주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원천적으로 투자자도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라임 사태, 그다음에 DLF 사태는 무슨 부동산 연계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 있어요. 네. 이제 그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ELS랑은 저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ELS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보셨던 그런 동영상처럼 저런 상황이라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냥 기존의 고령층 부분이랑 그다음에 이제 그 재투자 부분 같은 경우도 실제로 재투자를 예를 들어 10년을 하셨어요. 10년을 하셨으면
제가 그냥 판단을 제 마음대로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10년을 하셨으면 10년 전 거를 깔 것 같아요. 10년 전에 처음에 들을 때 불안전 판매로 가입을 했냐. 예. 당연하죠. 저도 그 질문 그쵸. 드리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불안전 판매를 그냥 했냐. 당연히 했을 겁니다. 예, 그때 불안전 판매를 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나는 계속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은 번 돈은 빼고 여기서 손해난 거 까고 배상해줘라 뭐 이런 식의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게 재판을 가면 네. 뭐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실제로 저렇게 불안전 판매를 지점에서 실제로 일어났다면 당연히 그거는 물어주는 게 맞죠. 네. 일단은 이제 지금 ELS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니까 거의 모든 은행들이 이제 ELS 판매에 중단해버려요? 중단에 나섰습니다. 일단 KB국민은행은 ELS 상품 판매를 아예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신한은행도 마찬가지로 판매를 멈추기로 했습니다. 네. 뭐 하나은행도 ELS 판매를 중단했고요. 네. 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아예 지난해 10월부터 ELS 판매를 전면 중단한 바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은행이 좀 다른데요. 예. 이제 금융 소비자 투자 상품 선택권 보호 차원에서 판매를 지속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H지수 ELS 판매를 이제 선제적으로 자기들 제한했다. 네. 그래서 다른 은행 대비 판매 및 손실 규모가 미미하기 때문에 네. 이제 금융 소비자의 투자 상품 선택권 보호 차원에서 판매를 지속할 예정이다. 케빈강 대표님, 외국계 회사들은 지금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뭐 농협은 중단했다 그러고 뭐 다 하는데 외국계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홍콩에서 그러니까 제가 외국이라는 게 제가 경험한 건 홍콩밖에 없어서 홍콩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금액이 허들이 30만 불이 넘어가면 저 있었을 때 기준으로 따졌을 때 30만 불이 달러 기준으로 30만 네. 불이 넘어가는 사람들만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일단 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예금을 들거나 아니면은 펀드를 가입하거나 두 가지밖에 은행에서 못 하고요. 그다음에 증권사에서 이제 주식이나 뭐 워런트나 뭐 이런 파생 선물 옵션들은 이제 뭐 그 나라 규정에 맞춰서 하고 있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구조화 상품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설명하기 어렵다로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펀드 같은 경우도 실제로 지금 저희 나라도 이제 전화 오잖아요. 해피콜처럼 전화가 오는 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네, 우리나라도. 국내은행도. 예. 근데 저 있을 때도 제가 벌써 온 지가 벌써 한 7년 됐는데 7년 전에 10년 동안에도 네. 저도 뭐 어디 은행에서 들으면은 전화 와서 다시 다 네가 이렇게 한 거 맞아? 이렇게 들은 거 맞아? 이렇게 손실 나는 거 맞아? 이러면서 질문을 다 하고 예스를 다 하는 거를 하고 그게 녹취된다. 너 정확히 알고 들은 거야. 라고 하는 거를 판부서 사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이것만 관리하는 부서에서 연락을 해서 되게 귀찮아서 다음부터 안 한다 이런 생각을 했지. 연봉이 얼마인 사람들만 한다고요? 연봉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산으로 얼마 이상? 자산으로 30만 불. 그러니까 30만 우리나라 불. 돈으로 한 지금 한 3, 4억 되는 그럼 거죠. 자산 평가 받은 서류를 들고 가야 되겠네요. 이 가입하려고. 네. 처음에 그래서 등록을 하는 거죠. 네. 그럼 그 사람들 등록을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VIP실로 데려가면 그 사람이 돈이 얼마가 있고 어느 정도 있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서로 얘기를 계속해서 네. 아, 이 사람이 이런 걸 하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한다라는 가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라이빗 뱅킹 고객으로서 인지하는 금액인 거죠. 싼. 그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더 레벨이 올라가면 이제 뭐 레이어들이 있지만 뭐 한 100만 불 넘어가고 뭐 이런 분들만 주로 하게끔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품의 성격이 ELS가 투기적이 아닌 이상에는 굳이 은행이나 또는 상품을 판매하는 곳에서 고객들에 대해서 안정성 차원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소위 말해서 이미 상품을 소개할 때 무장 해제된 상태에서 소개를 해버리는 그 부분이 지금 맹점으로 자리 잡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은. 네. 그 당연히 피해자들은 한 100% 다 해달라 그럴 것 같은데 네. 과거에 라임 사태나 DLF 같은 사태 보니까 40에서 80% 배상하라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지금 논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뭐 금융 당국에서는 이제 네. 지금 선제적 자율배상, 선제적 자율배상. 좀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말 그대로 이제 금융사들이 알아서 좀 배상을 먼저 좀 해라 이런 것인데 이번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제 공적인 분쟁 절차는 별개로 이제 금융회사들이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일부를 이제 자율적으로 배상할 수 있는 어떤 절차를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 같은 분쟁이 오래 네. 가게 되면 분쟁이 장기화될 수도 있고 손실을 투자자들이 오래 안고 갈 수도 있거든요. 이 때문에 좀 조기 분쟁 조정에 나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셋째, 금융시장 질서를 바로 세워나가겠습니다.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와 금융회사의 불안전 판매 등은 국민의 재산 형성 지원과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소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문제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함께 피해 반복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선제적 자율 배상을 하라는 의미가 공고입니까, 케빈강 대표님? 아니면 그냥 당신께서 말씀하시면서 툭 던진 하나의 용어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을 가고 뭐 이런 상황들을 거쳐서 이렇게 됐을 때는 더 왈가왈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냥 금융기관들이 알아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주고 조용히 빨리 정리를 해라. 이렇게 제안을 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금융당국에서 지금 올해 들어서 좀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이 부동산 PF하고 네. 그 ELS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ELS도 지금 금융당국에서 상당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같은 경우는 올해 초 해외 출장까지 미루면서 지금 부동산 PF하고 ELS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스탠스 자체가 은행의 이 불안전 판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약간 검사를 진행하는 분위기고 은행의 책임을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 나왔던 재가입. 그러니까 재가입을 했다는 거는 이미 인지를 하고 뭐 어떻게 보면은 가입을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사실. 네. 그런데 이것도 적합성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면 금융소비자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금감원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도 상당히 좀 고려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뭐 그리고 이 불안전 판매에 대해서 ELS 급락기에 통계 수치를 빼고 급락한 통계를 빼고 투자자들한테 설명한 점, 뭐 이런 점들은 뭐 금융사가 반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약간 계속 언급을 하고 있어서 좀 이런 말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불안전 판매가 밝혀지면 만약에 금융당국이 이번에 엄중한 대응을 좀 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금융자본시장의 발전 그리고 은행과 금융기관들의 어떤 선제적 선진화의 문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역할 여러 가지의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케빈강 대표님 그리고 홍경표 기자님께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될지 먼저 홍경표 기자 말씀 한번 해주시죠. 일단 지금 불안전 판매에 대해서 실제로 불안전 판매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불거지는 데 대해서 이 시스템적으로 좀 막아야 되지 않나. 이런 투자 성향 가지고 이런 ELS를 팔 수 있다. 이런 것보다는 아까 케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일정 허들을 둔다든가 이런 것 지금 네. 많이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좀 더 ELS 상품에 대해서 아예 안 팔 게 아니면 네. 좀 더 앞으로 좀 팔 때 좀 규제를 강화하거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이제 투자자들에 대한 요즘은 유튜브도 많고 교육도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교육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이제 젊은 친구들이나 많은 분들은 이미 교육을 받고 생각도 하고 유튜브 보고 뭐 교육도 찾아보고 하고서 가입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지만 그리고 이제 은행들은 지점이 많잖아요. 그리고 직원도 많잖아요. 그런 상황 하에서 그 맨 끝단에서 고객을 만나는 분들 중에는 나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 그런 걸 안 받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을 분명하게 차별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의 가장 큰 우려는 개인적으로 그 모바일이나 온라인으로 가입을 하면 다 네 책임이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들은 글로 몰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을 직접 대면하지 않았으면 누른 사람 책임으로 바꿔가고 있는 거거든요. 맞고요. 그리고 실제로 금융기관들조차도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면 그런 결론을 내려요. 그럼 니네가 팔지 마. 그리고 다 자동화시키고 최대한 알기 쉽게 해서 모바일로 가입만 받아. 그 창구에선 가입받지 마. 이래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런 구조 상품들을 어떤 모바일이나 이런 상태로 온라인에서 판매가 이루어질 거고 그렇다면 그럴 때는 내가 눌렀다 그래서 불안전 판매가 아니냐.
라는 거에서 자유롭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는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입해 보시면 모바일로 가입하는 건 더 어려워요. 이 자료들을 이만큼씩 해서 맨 끝으로 내려서 동의하십니까? 근데 그걸 다 읽어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방문해서 앞에 앉아도 안 읽는데.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프로세스 자체도 분명히 리뷰를 해야 될 문제다. 왜냐하면 진짜로 딱 질문을 딱 요약해서 이거 원금 깨집니다. 뭐 한 3글자, 4글자로 해서 2-3줄로 딱 하면 되지. 이걸 길게 써서 너무 길게 장황하게 변호사 의견 붙어서 내부 통제 붙어서 그 내용을 써놓은 거를 읽지도 않는 걸 갖다 동의를 받고서 동의했으니까 너희 책임 없고 우리는 불안전 판매 아니야. 네가 동의 눌렀잖아. 이렇게 가서 불안전 판매에서 자료졌을 때는 나중에는 이런 문제들은 또 발생을 할 거고 이젠 어차피 창구 가서 가입하는 것보다 그냥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의 문제는 그런 문제들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필요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제일 베이직하게는 투자자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아예 선물 옵션 교육받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것처럼 어느 정도 기본적인 교육은 시키고서 하는 게 맞고 그런 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이런 구조화 상품들은 가입하지 않게 하는 게 오히려 더 깔끔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말씀 들어봤습니다. 짧은 시간에 ELS의 어떤 장단점을 시청자 여러분에게 설명드린다는 것도 부족하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곽순희 경제 프리즘 계속 시청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